관이 두 개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몸을 일으키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진흙 속으로 무릎이 꺼졌습니다. 내가 이장을 결심한 건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계셨던 부모님을 이제라도 나란히 모시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삽질 끝에 모습을 드러낸 무덤 속은 내가 상상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관이 두 겹이었습니다. 하나는 내 아버지의 것,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가 새 관을 하나 더 올려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내 아버지 위에 다른 사람을 묻은 걸까? 더 이상은 단순한 이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덤 위에 관을 올려 묻는다는 것, 그건 단순한 실수도 우연도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밟고 올라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에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 드실지 적어주시면 아주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찌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그곳 9층 창가에 기대어 회색빛 도시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름은 김태석, 나이 73. 그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7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아픈 건 이제 대수롭지도 않습니다. 찜질팩 대신 약봉지가 늘어난 걸 보며 아, 내가 진짜 늙긴 늙었구나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도 늘 마음 한편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충북 제천산 비탈 아버지의 묘소입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내가 사는 서울 외곽에 한 공원묘지에 먼저 모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 떨어져 계신 지도 벌써 30년. 젊을 땐 제천까지 벌초도 성묘도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는 산길 하나 오르는 것조차 버거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투고 헤어져 계시던 두 분이 아니었으니 이제라도 한자리에 나란히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다더니 모처럼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에 괜스레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묘 이장 이야기를 슬쩍 했는데 그걸 잊지 않고 찾아오는 딸이었습니다. 딸은 늘 그렇듯 제게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챙겨다 주는 아이였죠. 아버지, 이거 보세요. 서울시에서 시립봉안묘 이장 지원 사업이래요. 멀리 있는 조상 묘를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 비용을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외할머니 계신 곳 옆자리가 아직 비어 있다는데 거기 할아버지를 모시는 건 어때요? 딸이 내민 얇은 인쇄물 한 장. 소파에 앉아 천천히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어느 구절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관외 지역 묘소를 가까운 지역. 봉안묘로 이장 시 일부 비용 지원. 그 문장을 읽던 중 창밖으로 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흘러내렸고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어머니 곁으로 모셔야 할 때가 온 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산비탈은 마치 변하지 않을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았고 아버지 묘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해마다 더 시큰거렸고 제천까지 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뚫려 더 빨라졌지만 예전보다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한 번 다녀오고 나면 며칠을 알아 누워야 할 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딸아, 이제 너희 외할머니 곁으로 할아버지도 모셔야 할 것 같구나. 결심을 굳히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묘소를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건 한평생 묵은 마음의 결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파묘 전날 나는 조용히 산을 올랐습니다. 손수장을 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아버지 묘 앞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서툰 손길로 술잔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 곁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뵐 수 있도록 가까운 곳으로요. 멀리 계시니 매번 찾아뵙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놓여 마시고 부디 편히 따라와 주십시오. 향불 연기가 곱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따라 시선이 닿는 하늘 끝에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번 선택이 멀리 두는 죄보다는 가까이서 자주 찾는 작은 효도로 전해지기를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파묘를 앞둔 마지막 밤은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파묘 당일 충북 제천 산비탈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하늘에 어울리지 않게 구름이 잔뜩 낀 날씨였고 산 아래 마을에선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런 날 아버지 묘소를 파낸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신청한 이장 지원 절차 덕분에 센터 관계자들과 인부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는 지금 언제 다시 이 산을 오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인부들이 작업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제 곁을 지켰고 봉분의 흙을 긁는 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 접이식 의자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묘 앞에 쪼그려 삽질을 하던 인부 하나가 손을 멈추더니 갑자기 제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뭔가 이상한 걸 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상합니다. 관이 2개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휘청이며 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한 발 한 발 묘 앞 진흙탕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무덤 아래 깊숙한 흙 속에서 관이 2개 위아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위에 놓인 관은 나무결이 아직 선명했고 마치 얼마 되지 않아 내려온 듯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반면 아래쪽 땅속 더 깊이 묻혀 있던 관은 습기와 시간에 발에 테두리가 부식되고 색조차 발에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관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말이 막혀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제 팔을 부여잡으며 놀란 얼굴로 입을 틀어막았고 아들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누가 왜 어떻게 내 아버지 묘 위에 다른 사람의 관을 올려놓았단 말입니까?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줌씩 흙을 손으로 걷어내며 두간 사이의 간극을, 그 경계를, 그 침범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관리 착오로는 설명되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알고 묻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아버지 위에 낯선 사람의 관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고 항기와 분노, 혼란이 뒤섞인 채 나는 속삭이듯 내뱉었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밟고 묻힌 거지? 바람 한 줄기가 산을 훑고 지나갔고 산새 울음조차 멎은 것 같은 정적이 주위에 감돌았습니다. 나는 묘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눈을 감은 채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분노의 찬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 위에 절을 올렸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줄만 알고 봄이면 흙을 고르고 여름이면 잡초를 뽑고 가을이면 국화를 올리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도록 눈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내 절은 부모님께 닿기 전에 먼저 그 위에 올라앉은 다른 사람에게 닿았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아래에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관 아래 그분의 무게에 짓눌린 채 말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노보다 더 먼저 복받친 건 죄송함이었습니다. 나는 분명 내 아버지를 모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위에 올라앉은 이름도 모를 사람을 모셔왔던 셈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모욕입니다. 누군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아 간 겁니다. 그걸 아무도 모른 채 나 혼자만 30년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30년의 진심이 짓밟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은 예정대로 추모공원 가족, 납골묘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분히 정중히 새 단장을 마친 석실 안에 아버지를 어머니 옆에 나란히 모신 그 순간 나는 그제야 조심스레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드릴게요. 우리 부모님 위에 올라와 있던 유해는 행정 절차에 따라 다시 수습되었고 관련 지자체와 위탁 장례업체의 협조 아래 공설봉안당으로 이관 처리되었습니다. 파묘 다음 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좀처럼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그 속에 든 아버지의 묘소 사진들을 꺼내 들춰보았습니다. 분명 거기 계셨습니다. 묘비에 또렷이 새겨진 이름, 봄마다 꽃이 피고 내가 손수 풀을 뽑던 그 봉분, 거기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내 아버지 위에 낯선 일을 묻어두었다는 건지 그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옷장을 열어 정장을 꺼냈습니다. 가슴 윗단이 해진 와이셔츠 깃을 몇 번 접고 펴다 한 번 더 꾹 눌러 다듬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제천시청 묘지가 있는 행정구역의 담당 부서를 찾아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원 창구 너머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공무원이 서류처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익숙하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확인해 본 결과 8년 전 그 자리는 정식으로 무연고자 장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연고자요? 정식으로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묻자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류상 해당 위치는 당시 공란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지적도상 빈 묘역으로 처리돼 있었고요. 속이 뒤집혔습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거긴 내 아버지 묘였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벌초하고 성묘해온 곳이에요. 사진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걸 공란이라고요? 순간 민원 창구 너머로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제야 공무원은 난처한 얼굴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에서 나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거슬렀습니다. 눈길을 내리자 2개의 날짜가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33년 전 김철규 매장 일자, 8년 전 윤명수 무연고자 매장 접수. 나는 그 서류를 들고 그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이거 보이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게 33년 전이에요. 8년 전에 누가 아버지 관위에 다른 사람을 올려놨단 뜻 아닙니까? 그걸 몰랐다고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무연고자 장례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장의업체에서 처리합니다. 현장 확인은 생략되거나 지적도만 보고 배정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부모님 묘를 빈 땅이라고 넘긴 겁니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서류를 가방에 꾸겨 넣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천시청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버지 묘가 있는 그 자리를 지워버린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종이 위에서. 그날 오후 나는 파묘를 도왔던 이장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커피를 내밀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원래 관이 2겹 나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그 자리 풍수쟁이들이 몇 번 들렀던 적 있어요. 기가 좋다고 묘자리로 썩 괜찮다면서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풍수? 명당? 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알고서 노렸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묘지 주변 땅 문서나 좌표 같은 걸 누가 복사해 갔다거나 묘지 위치 물어봤다는 말 들은 적 없습니까? 그는 눈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해 전쯤 서울서 왔다는 사람이 묘지 구획도 묻고 구자번호 확인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말로는 거기 공터라고 들었다고. 내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행정서류의 빈틈을 노리고 내 아버지 위에 타인의 관을 얹었습니다. 이건 우연도 실수도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무덤을 누가 빈 땅이라 적었는지 그걸 나는 반드시 밝혀야겠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내 안에 뭔가가 또렷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과 이장센터를 다녀온 뒤
나는 며칠을 멍하게 보냈습니다. 몸은 일상대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봉분 아래 겹쳐 있던 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내 부모님 위에 다른 시신을 묻을 수 있었을까?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어도 창밖을 바라보아도 머릿속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인부가 놀란 얼굴로 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라고 말하던 순간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누군가 손을 댄 결과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 외곽집을 나섰고 3시간이 넘는 버스 여정 동안 산과 들, 지나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 산 아래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내가 세수를 하던 우물, 엄마 손을 붙잡고 지나던 골목, 성묘 다녀오는 길에 앉아 쉬던 작은 찻집의 냄새까지 아직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내려 한참을 걸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넓게만 느껴지던 길도 아득히 보이던 가게 간판도 이젠 내 눈높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 국밥집 옆 골목, 그 안쪽에 자리한 작은 찻집. 벌초를 마치면 꼭 들러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던 곳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 안쪽에서 주전자 김을 식히던 주인 할머니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래요. 분기마다 찾던 곳이라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고 할머니 손은 익숙한 리듬으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손놀림은 여전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78년 전쯤 우리 부모님 묘지 근처에 묘자리 알아보러 다니던 사람들 이야기가 돌았던 적 있나요? 풍수쟁이들이나 외지 사람들 같은. 할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때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서울서 왔다던 사람들이 골짜기 쪽을 두어 번 왔다 갔다 했다더라고. 택시 기사들이 명당 자리 본다고 왔다고들 했고, 잠시 말을 멈춘 할머니는 마치 지금도 꺼림칙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지적도 복사해 갔다느니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며 누굴 데려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꼭 김신의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골짜기 한동안 말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찻집을 나선 나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평상에는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엔 어릴 적 우리 집에서 쌀을 빻아주던 정미소 집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젠 그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김철규 아들 태석입니다. 어머니 이면옥 여사도 아시죠? 요즘 아버지 묘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해서요. 말을 꺼내자 장기판 위 손이 멈췄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얼굴을 들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분이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좋지. 물도 잘 돌고 나무가 계절마다 제일 먼저 색이 변했어. 또 다른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엔
누가 거기 땅 문서 복사해 갔다더라 하는 소문도 있었지. 외지인인지 누군지. 아무튼 한동안 그 땅 얘기 돌았던 거 마저. 그 길로 나는 다시 시청을 찾았습니다. 공란이라던 그 묘지의 등기부를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 전 무연고자 장례 당시 작성된 묘지 좌표도 확인했습니다. 좌표는 내 부모님 묘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등록된 묘이고 사진도 있고 마을 주민들도 다 아는 자리인데 행정 서류상으론 빈 땅이었고 그 빈틈을 타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의 묘지 자리를 계약하며 남긴 서류였습니다. 오래돼 바랜 종이엔 여전히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규부 명예, 사설묘지 구자 번호와 위치 명기. 나는 조용히 문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아버지 묘지에 명의를 지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야 할까? 잠은 오지 않았고 방 안은 숨조차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철을 아무리 다시 펼쳐보아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뚜렷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아버지 사진을 들여다보고 묘지 기록을 되짚어보고 벽에는 포스트잇 메모를 하나둘 붙여가며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새벽빛이 희미하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윤명수. 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득한 기억 속 어릴 적 우리 마을에 말도 없이 불쑥 나타났던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라한 차림에 손엔 언제나 갈라진 흔적이 가득했고 동네 창고나 외양간 뒤편에서 몸을 뉘이며 지냈던 아이. 누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누가 기다려준 것도 아닌 그 아이를 처음으로 집안에 들인 건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불쌍하다는 말만 남긴 채 창고 옆 헛간 하나를 치워 아이에게 잠자리를 내주었고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마치 친자식처럼 대했습니다. 옷이 해지면 손바느질로 덧대어주고 밥이 모자라면 본인의 몫까지 내주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형이라 불렀습니다. 3살 위 언제나 말이 없고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산에 나무하러 따라가면 짐을 대신 져주고 장터에 가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아이. 어느 날은 어머니가 열이 나서 누워있을 때 혼자 마당에 앉아 조용히 울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다 그 형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아이의 이름, 윤명수, 그 이름이 8년 전 무연고자 장례 서류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힌 자리는 내 아버지 김철규의 무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 부모님 위에 바로 그 윤명수가? 머릿속을 천천히 훑듯 스치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제천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접수 서류를 재확인해 달라 요청했고 담당자는 꺼림칙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장의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신청서 하단 대리인이라는 항목에 쓰여 있던 이름 윤진호, 그리고 주소란에는 서울 외곽에 고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무언가 낯익은 느낌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리인? 무연고자인데 왜 대리인이 있어? 그건 본능적으로 이상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연고자라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리인이 있었다고요? 담당자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예. 간혹 지인이 시청 대신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연락처만 있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연고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시신, 그리고 누군가가 서류를 작성하며 아버지 묘자리를 선택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공장지대, 좁은 골목 사이로 굴러다니는 페트병과 철판, 그리고 그 사이에 세워진 허름한 간판 하나. 윤씨 고물상. 고물상 앞에는 마른 체격의 남자가 폐지 더미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그 눈빛은 낯익었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그가 손을 멈췄습니다. 고물상 앞에 서자 녹슨 철문 틈으로 무거운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는 폐지 더미를 정리하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른 체격에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예, 여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뵌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제천에 살았었습니다. 혹시 제천 쪽에 인연이 있으십니까?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 아버지가 거기서 한동안 살았었죠. 나는 마음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이 윤명수 아니었습니까? 그의 표정이 그 순간 굳어졌습니다. 팔에 들고 있던 골판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목소리엔 긴장과 경계가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명수 씨라는 분이 8년 전 무연고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묻혀 있는 자리는 내 아버지 묘지 바로 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한번 다물더니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기고 있던 무언가가 들킨 사람의 침묵. 그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인 이름도 나왔습니다. 윤진호. 내가 그 말을 덧붙이자 그는 고개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마저 고물더미처럼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한 순간 서로가 알고 있던 진실이
더는 숨을 수 없게 드러났습니다. 고물상 안공기는 눅눅했고 천장의 형광등은 잔잔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진호는 말없이 제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아까와는 다른 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계였고 그 다음은 당혹, 그리고 이제는 서늘한 냉기였습니다. 그 묘는 그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뜻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론 어떤 항의보다 날카롭다는 걸 알기에 그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다 알고 오신 것 같으니 숨기지 않을게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어딘가 거들먹거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은 당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분노도 질투도 아닌 쓰라린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집, 같은 마당에서 자랐는데 당신은 아들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짐이었습니다. 당신은 생일상을 받았고 아버지는 마당 구석에서 남은 반찬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학교에 갔지만 아버지는 지게를 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기억 속 아버지가 새 양복을 입혀주며 내 어깨를 두드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옆에서 흙먼지 묻은 무릎으로 서 있던 소년 하나의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게 윤명수였을 겁니다. 아버지는 말했어요. 태석인 참 곱게 자라더라. 내 동생이지만 난 그런 대접은 한 번도 못 받아봤다. 그 말 끝에 나는 내 인생을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겠지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윤진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눌러온 감정의 파도가 고요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한 문장이 마치 번개처럼 내 의식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된 입장에서 차마 못 견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 아버지도 당신네 아버지 김철규 씨 피부치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빗소리도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 했소? 윤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묵직한 톤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윤명수, 그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쓴 이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본래 이름은 김명수입니다. 김철규 씨가 바깥에서 낳고 데려온 자식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팍이 쿵 내려앉는 듯 했고 의자 등받이가 뒤로 밀리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피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다른 운명으로 컸을 뿐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라 불렀던 그 아이. 형이라고 불렀지만 어릴 땐 그냥 따라다니던 동네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소년. 그가 내 형이라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윤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체념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윤진호는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수십 년간 그 가슴에 고여있던 원한이자 진심이라는 것을 나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저희 아버지는 제천산 아래서 멀리 산비탈을 올려다보며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상복도 못 입고 향도 못 피웠지만 그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걸 저도 같이 봤습니다. 윤진호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살아생전에 몇 번 용기를 내 찾아가셨답니다. 그분이 아버지라고, 아무 말 없이 손 한번 잡아달라고. 근데 당신 댁 대문은 늘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문전박대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창피하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날부터 다시는 그 집 담벼락 앞에도 안 가셨습니다.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인 윤진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엔 이내 피눈물 같은 고백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그 집 다만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 못 받은 채 자기 형제들이 사는 그 마을 뒷자락에서 고물과 종이박스를 주우며 사셨습니다. 나는 숨을 쉬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천천히, 그러나 칼처럼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당신네 아버지 바로 위에 모셨습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배 위에 우리 아버지를 얹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진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한 세대의 고통이 응축된 복수이자 청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그렇게 받고 싶었던 사랑, 그 사람 위에서 따뜻하게 느껴보세요. 죽어서라도 그 품 안에서 이 세상에선 받지 못한 사랑, 이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당신 아버지 배 위에 제 아버지를 얹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진호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어깨는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안에는 억울함, 죄책감, 분노,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자의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두 아버지의 이야기. 그 무거운 진실이 우리 사이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고물상에서 돌아온 날, 나는 늦은 밤까지 방 안을 서성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과 묘지 계약서, 8년 전 무연고자 등록 문서,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래된 앨범 사이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 속 내 아버지 김철규는 어린 윤명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데려온 아이. 말은 없지만 눈이 참 맑다. 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분노, 서글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의식이 얽혀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돌덩이처럼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호적 등본, 주민등록 정리서, 묘지명의 문서, 그 어디에도 윤명수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내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윤진호를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 정장을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에 고발장과 함께 증거 사진, 대리인 신청서, 무연고자 묘지 위치 서류,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그러곤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접수처 앞. 나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 셋을 데리고 걸어가는 한 젊은 가장이 보였습니다. 가벼운 재킷 하나에 젖은 어깨, 그 옆엔 손잡은 아내와 가방 든 아이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진호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왔겠지요. 버림받은 아버지를 안고 세상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 그 순간 내 입에서 낮게 흘러나온 말. 진실을 알아도 죄를 묻는 건 또 다른 일이지. 나는 봉투를 접수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발끝이 무거웠고 어깨는 점점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윤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게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묘 다시 묻읍시다. 이번엔 법적으로 정식으로. 그리고 조금은 더 좋은 자리로. 그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말이 없더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곤 한마디 내뱉었죠. 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위에 당신 아버지를 올린 건 잘못이요. 하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려 하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나는 다시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산비탈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며칠 전 내린 비로 흘길은 촉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릎이 시큰거려 힘들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묘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명수, 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한 사람의 형이었습니다. 묘비 아래 묻힌 이는 내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자 한때는 내 기억 속 마당 한구석에서 손에 멍든 감자를 깎던 소년이었습니다. 나는 정성스레 국화꽃을 묘 앞에 놓고 조용히 혼잣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제는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낙엽 하나가 내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에 어쩐지 그 사람이 내 등을 토닥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작은 된장찌개 집에서 나는 윤진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끓인 된장국은 짠맛보다 구수했고 윤진호는 쭈뼛거리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작은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게 될 줄은.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애들은 몇이냐? 그 질문에 그는 눈을 깜빡이며 어색하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 조만간 데리고 와. 내게도 손자 손녀나 다름없지. 그는 한순간 멈칫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진심을 꺼내듯 중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아버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저 고통만은 아니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묵은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 하나에 윤명수가 아닌
김명수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자 내가 너무 늦게야 다시 찾은 형. 당신의 이름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